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5월 장미 대선이 현실화됐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판세를 뒤집을 변수가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첫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국회는 이제 여당 없는 5당 체제가 됐습니다. 이번 탄핵 여파가 정치권 지형에 어떤 그 변동을 가져오겠느냐 상당히 관심을 꼭 끌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짚어볼까요? 이번에 탄핵 심판 선고는 나온 마당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이미 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뛰고 있는 후보들도 많고, 진보 정의당 같은 경우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로 확정되어서 뛰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더 본격화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이후 파면 상황, 그 주변, 그리고 또 광장 정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월 11일 그러니까 심판 선고가 있고 하루 지난 날 바로 예. 상당히 그 광장 정치 기세는 줄어든 걸로 보이거든요. 네. 한 3분의 1 이상 참여자는 줄어든 걸로 보이고, 제가 볼 때에 거의 그 기세를 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이 이제는 그 탄핵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정치나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선 후보를 향해 가겠죠. 좀 궁금한 게 탄핵을 이후로 전후로 해서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흔들릴 민심군 여기를 좀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어떤 비판과 비난이 있을 텐데 일단 그 부분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3명의 사상자도 있었고 양쪽이 분열돼 있습니다만은 일주일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의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우선적으로는 민주당 경선에 관심을 모아지는데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제 오히려 문재인이 변수라기보다는 안희정이 얼마나 치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만약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결선 투표의 가능성인데 결국 이재명 표와 안희정 표가 합쳐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문제는. 안희정은 우로 굉장히 가 있고 이재명은 좌로 굉장히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등락이 있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탈당하고 나오는 어떤 활동의 결과들이 예.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연 바른정당과 한국당과 결합될 것인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좀 더 넓어갈 것인가. 그리고 예. 아직까지 출마하지 않은 후보군 중에 문재인을 꺾을 만한 후보가 있을 것인가.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관심이 자동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어떤 상황을 좀 뒤집을 만한 변수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굳이 꼽아보자면요. 예. 예,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 상황을 봐야 될 텐데 경선 상황에서 안희정 측의 희망 사항까지 덧붙여진 겁니다만은 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한풀 꺾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기세가 상승세고 기대주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선거인단이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래서 220에서 2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아무리 민주당이 친문당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한 130만 명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일반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도 보수층의 다수 참여하게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안희정 지사에게 상당히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 있고, 이재명 시장은 나름대로 골수 핵심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 SNS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들이 주변에 확산되는 일반 지지자들끼리 해서 한번 기회를 보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의 상황 자체는 일정한 흐름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문재인 예. 전 대표의 일방적인 우세는 꺾이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민주당 밖의 문제입니다. 예. 저는 민주당 밖의 상황이 더 중요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다면 네. 한번 해볼 만한 그 대선 본선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은 정말 본선까지 대세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강하다고 보는데 문재인 전 대표 경우에는 굉장히 쟁점을 많이 만들 겁니다. 개헌부터 해서 안보, 외교도 이제 쟁점화 시키고 있거든요. 자꾸.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경제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초접전 상황으로 갈 수 있을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네. 여론조사의 경우가 지금 이제 뭐 조사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는 32% 선에서 좀 정체되고 오히려 그 선의론 발언으로 주춤거렸던 좀 빠졌던 안희정 후보가 다시 17%로 올라가는 그 흐름들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흐름들이 하나 있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실제로 어저께 오늘 문재인 후보께서 미국에도 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사드 문제와 북도발과 연관시켜서 국민들이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또 하나는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 개헌을 한다 안 한다보다도 뭐 문 후보는 지금 임기 단축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다른 후보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임기 단축까지 고려하겠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국민들 속에서 인식되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전체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그 조기 대선에서 일찌감치 승부가 나버렸다 얘기하면 좀 뭐가 좀 그 김이 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변수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비문 세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어떤 그 움직임 그리고 그 변수의 중심에는 김종인 전 대표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좀 해낼 것인가, 개헌을 고리로 한 3지대의 움직임이 실제적으로 영향이 좀 클 것인지 아니면 뭐 차탄 속의 태풍일지 좀 미미할지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뭐 찻잔 속의 태풍의 범위는 넘어설 것 같고 넘어설 것 같고. 예.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에 따라서는 네. 대선판의 큰 틀의 구도를 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문 개헌 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비문 쪽에 문재인이라는 확고한 축이 되는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를 상대하려면 나머지 군소 후보들이 다 뭉쳐서 지지율을 키워가야 된다는 요청이 있는 것이고 또 한 네. 부분은 이제 개헌 문제인데 개헌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나중에 현안화되면 호흡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기득권 세력으로 치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지향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개헌이라는 토대를 통해서 세력을 키워갈 수 있는 물꼬를 잡는다면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또 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이 그런 점에서 중요한데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와 상충되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이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이 가졌던 입어야 했었던 예. 상처와 좌절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저는 가치가 있고 이 파동의 열매라면 저는 개헌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문재인 대표가 그 개헌에 대해서 찬성 쪽으로 그 입장을 변하게 된다면 지각 변동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딱 남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를 다음에는 3년으로 줄이자는 논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과도 정부가 되지 않느냐는 논리거든요.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문연대에서는 3년 단축을 왜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3년 단축은 나중에요. 개헌을 해도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다음 되는 대통령한테 5년 임기를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보장을 해주면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개헌을 하고 나서 임기가 맞춰지면서 2022년 지방선거하고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총선은 2020년, 2024년으로 가기 때문에
총선이 항상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조합도 이게 훨씬 맞고 그렇네요. 바람직한 겁니다. 예. 이런 제안을 통해 가지고 개헌자는 적어도 국민적 여망이 여론조사에서나 이런 부분에도 높거든요. 네.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김 의원님은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현 의원님 말씀에? 저는 뭐 네. 실제적으로 보면 김종인이 지금 현재 인명진 목사님 비대위원장이나 윤여준 전 장관 예. 만나고 다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한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봐요. 바로 자기가 바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확답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예, 자기가 어떤 말하자면 다음 주 정도에 내놓을 플랜을 어느 선에서 가늠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는. 사람을 지금 남경필부터 계속 주요한 키맨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그 만나는 분하고 다 연대 연합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친박 의원을 어느 정도 내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윤여중 장관은 남경필과 연관이라든지 어느 정도 말하자면 바른정당에서 이 새로운 정당 혹은 제3편트로 끌어올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아무 내용 없이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고 분명히 새로운 자기의 중심의 어떤 빅텐트를 올리기 위해서 그 네. 선을 명확하게 구획 정리하기 위한 사전 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키맨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틀을 만들어 가면서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바른정당이 앞으로 이제 쟁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말하자면 자유한국당하고의 결합을 하는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냐, 예. 네. 아니면 실제적으로 김종인 중심의 빅텐트가 돼서 더 나아가서는 자유한국당을 깨부수면서 친박을 배제하는 어떤 연대까지를 포함하느냐 하는 것이 네, 다음 그러니까 주에 주요한 어떤 쟁론의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예, 두 분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개헌 이슈 자체가 분명히 큰 파급력이 될 수 있고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삼치대에서 어떻게 과연 손을 잡겠느냐, 단일 대우를 어떤 과정으로 형성시키겠느냐, 이게 이제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의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가능하고 실현되는 방향으로 갈 거로 봅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김종인 전 대표도 저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저는 명확하게 있다고 봅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그 반문 정서에 바탕한 구도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여소야대가 예. 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연립 정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면은 김종인 전 대표가 전에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자기는 킹 메이크는 안 하겠다고. 네. 그렇다고 저는 킹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킹 메이크는 그냥 도와주다가 팽당하는 그런 경험을 안지 않겠다는 것이지, 이번에는 연립 정권을 만들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성사가 되고 성공을 하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는 권력의 지분을 가진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예. 해석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참여자들이 일정한 자기 그 공간과 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 뛰어들 뛸수 여지는 있다?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거는 보수층이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결과적으로는 바른정당도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말하자면 박 대통령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는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고, 네. 아직도 그 한교안 권한대행이 지지율이 높음에 따라서 유승민이나 남경필 이런 후보들이 제대로 자기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참 애매한 상태에서 또 정명북 대표도 그만두셨고 이제 이런 애매한 상태이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사실은 친박이 아닌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바른정당으로 오고 싶어 했으나 유엔 사무총장이 중간에 그만둠으로써 이렇게 가지 못했던,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떤 항보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관심사고, 나머지 후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다지 지금으로서 크게 주목할 만한 영역은 아니다. 오히려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보면 지금 네. 후보를 내에서부터 이번 장에서 뭘 한다기보다는 네.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네. 보수의 적통의 가치를, 제대로 된 깃발을 세우는데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현 의원님께는 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홍준표 경남지사와 황교안 대행
보수층의 어떤 그 후보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지. 예. 저는 당연히 홍준표 지사입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법무장관과 총리와 권한 대행까지 지금 똑같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죠. 그리고 향후에도 예. 제가 볼 때는 이 대선 국면인데 이 대선 국면을 관리를 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본질적,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됐을 때의 본질적 한계, 그러니까 15 내지 20%를 못 넘는 본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한계에 카드를 던지는 것보다는 대선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역사적인 소임도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요. 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사실 현재 탄핵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맞닥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이제 집토끼를 잡기 위한 그렇죠. 접근이라고 예. 저는 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선 본선을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 그 국민의당 이런 부분들을 막 아울러 가야 되거든요. 네. 김종인 전 대표는 물론이고. 네, 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대로 갈취할 수 없는 것이 본인 스스로도 밝혔던 이 양박이란 말이에요. 양아치 친박.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이 상황까지 불행한 사태까지 오게 한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그 부분들까지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친박계 의원들의 고민도 상당히 깊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어떤 이대로 그냥- 생존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생존 전략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명예롭게 네. 대통령 퇴진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뭐 당장 뭐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그만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음 선거에 불출마한다든지 또 혹은 정치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든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반성하고 또 정말로 그동안의 인치 중심의 어떤 이 봉건 왕조처럼 이 대통령을 모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면서 그동안에 무대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해해달라라고 하면서 예. 그 박 대통령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도 이제는 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보수의 가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민 여러분에게 과도하게 폐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네. 빌겠다 이렇게 하고 뭐 남은 그 국회의원직은 내려놓지는 않더라도 반성하는 자세로 하겠다. 백의 종군의 자세로 정말 올바른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화 공화의 어떤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여지고 네. 대통령께도 빨리 한번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끝까지 메시지를 안 하는 그 메시지는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청와대 본관에 보면 이제 봉환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내려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뭐 봉환기가 내려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사진들도 뭐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그거는 철저하게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실제로 뭐 헌재 결과에 따라서 그날 그 시간대로 예를 네. 들면 11시 21분 그 시점으로 이미 대통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 해석을 법적인 하고 절차이다. 말고의 문제는 아니다. 저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대통령 헌법에 혹은 이 대통령 예우법에 근거해서 했을 거거든요. 네. 군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분이기 네. 때문에 뒤에 대통령 사진 뭘 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